안녕하세요. 경제학자의 문화살롱의 최병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고사를 들어보셨는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나쁜 교육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사를 무려 3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죠. 오늘은 서양의 그 맹자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되는 화가 이름은 제임스 맥리 위슬러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아마 이 화가의 이름은 이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없었으면 아마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묻혔을 것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 그 미스터 빈으로 유명한 그 영화 시리즈가 있죠. 거기에 나온 로원 애킨슨이 영국의 그 내셔널 갤러리의 가드로 일하면서 이 그림을 접하게 되는 그 에피소드를 다루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 빈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제로 나오는 그림이 이 바로 어머니의 초상입니다. 이 그림은 파리의 뮤제 독세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회색과 검정색의 이러한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목도 그 Arrangement in Gray and Black, 회색과 검정색의 배치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이름으로 붙여 있고, 이 부제가 이 화가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 빈에서 보면 이 미스터 빈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 해프닝이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림을 망쳐놔서 이런 그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임스 위슬러는 1855년 이제 19세기 중엽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파리와 런던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원래 위슬러의 아버지는 기관차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출신인데 러시아의 철도 사업이 확장되면서 러시아의 그 철도 사업에 이제 뛰어들게 되고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자녀 교육에 열정적이었던 위슬러의 어머니는 조기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당시 유럽의 그 선진 문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린 아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산업혁명이 이제 활발히 일어나고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테미스 강변의 그 런던은 어린 위슬러에게도 굉장히 큰 인상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런던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슬러 집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와서 어머니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래서 교회 부속 학교로 진학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학교가 또 맞지 않자 어머니는 다시 자기 남편, 즉 그 위슬러의 아버지가 다녔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에 진학을 권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웨스트 포인트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웨스트 포인트도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슬러는 그림 공부를 위해서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만류했지만 그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의 꿈을 쫓아서 화가가 되기로 하고 유럽에 가서 파리와 런던을 오가면서 자유분방한 그런 보헤미안처럼 살게 됩니다. 물론 파리에서 그림도 그렸는데요. 그 당시에 인상파 화가였던 드가도 만나고 마네로부터 화법도 배우고 해서 그 파리의 살롱전의 작품을 계속 냈지만 계속 낙선하고 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그림이 있는데요. 흰옷 입은 소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역시 낙선했는데 제목을 아주 희한하게 붙였습니다. Symphony in White No. 1이라고 붙였는데 이 위슬러는 재미나게도 그림 제목에다가 이런 음악적인 제목, 주제, 녹턴이라든지 심포니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붙여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파리의 그 화단에서는 인상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인데 인상주의처럼 색채를 중요시하던 그런 화파에서는 흰색을 메인 컬러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슬러는 이러한 그 단순한 색감, 단순한 어떤 색채로 그림의 전체적인 조화만 중요시했지만 그러한 그 컬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적 감각은 나중에 이제 어머니의 초상에서도 나타나지만 초상화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파리에서는 화가로서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예술가로 성공하기를 바랬던 어머니는 결국 런던에 체류어가 있던 아들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얘가 왜 성공하지 못했나?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 자신이 그림의 모델로 되기로 자청을 합니다.
마치 그 우리나라의 한석봉의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교육에 열성적이었던 어머니는 모델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봤던 그 위슬러의 이 회색과 검정색이 잘 조화를 이루는 굉장히 단조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시면 제목에 나의 어머니란 말을 넣지 않고 재밌는 거는 화가의 어머니라고 붙였습니다. 왜 자신의 어머니라고 쓰지를 않았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심리, 어떤 제3자의 어머니와 같이 이런 관점에서 제목도 그렇게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머니는 인자하거나 자애로운 모습이 아니고 왠지 근엄한 모습의 어머니를 보여줍니다. 또 어머니의 모습도 정면이 아니고 측면의 모습에서 보면 성경 위에 손을 단정하게 얹고 의자에 앉아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자식의 그 교육에 집중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보려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공교육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퍼블릭 굿,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어떤 국가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인적 자본을 확장시키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좋아야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공공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가 갖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공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Non-rivalry.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육을 받는데 다른 사람의 교육 받는 거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공원에 가서 공원의 어떤 환경을 만끽하는 거가 다른 사람이 공원에 와서 그 공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을 제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교육은 나도 받지만 옆에 사람, 이웃 학생들도 다 똑같은 그런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비경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로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공공교육의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세금으로 마련하겠죠, 보통. 개인이 그 교육을 부담해야 된다면 당연히 자기는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국가가 내거나 다른 사람이 내면 내 아들도 혜택을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프리 라이더의 문제라고 합니다. 무임승차자. 공공재는 항상 그런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오로지 교육의 혜택이 자기 아이한테만 돌아오는 교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은 내가 돈을 내고 그 돈을 통해서 내 아이한테만 교육의 혜택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의 교육에 사교육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 사회경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가 교육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열풍이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슬러의 이 어머니의 이 그림은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우표를 만들 때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슬러의 이 어머니 그림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에 가장 들어맞는 그러한 아마 초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슬러가 그린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보다는 늙고 야윈 그 쓸쓸한 모습에서 정말 우리의 어머니, 사실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색이나 어떤 구도나 어떤 그림의 조화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 그림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1934년에 어머니의 날을 만들면서 이런 그 기념우표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때 한 3센트짜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때 그 기념우표의 디자인으로 이 위슬러의 어머니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슬러는 런던에서 사우스 켄싱턴의 첼시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첼시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중에 프랑크 마일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터너 상을 수상한 화가가 살고 있었는데 마침 오스카 와일드가 런던에 체류할 때 이 마일스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슬러는 마일스를 통해서 오스카 와일드를 소개받게 되고 1877년에 휘슬러가 런던에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 이 전시회에 대한 그 미술 평론을 기고한 사람이 바로 오스카 와일드였고 이것이 오스카 와일드의 첫 번째 비평이었다고 하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슬러는 1903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럽에서 보헤미안처럼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휘슬러의 어머니는 자신을 모델로 한 그림으로 예술가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 아들한테 과연 만족하였을까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거죠. 모든 어머니한테는 자식을 위해서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휘슬러의 어머니도 그렇고 아마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어머니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그 휘슬러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교육열 그리고 화가 휘슬러의 어떤 그 일대기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